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33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다들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또 신나셨어요, 다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 뭐 다들 좋은 일 있었어요? 아, 네, 뭐 저는 늘 좋습니다. 땅땅님은 특히 신나 보여요. 왜 그러시죠?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잃어버려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달타령님은 네. 저는 별로 신 안 나는데 이 상황에서 희도님이 제일 신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늘 저희가 또 이 댓글 보다 보면 에너지를 얻는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힘들어도 밝아야죠. 예전에 그 개그맨들의 그 어떤 고충이 있었잖아요. 예, 막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웃겨야 되는 이게 프로 의식. 맞아요. 예. 근데 뭐 저희는 뭐 개그맨은 아니니까 힘들 때 웃는 게 프로다. 인류다. 인류다. 네. 맞아, 인류다. 맞습니다. 아무튼 그 이걸 보시는 분들도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니지만 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는 뭐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막 나가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어찌됐든 저희들이 계속 이런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았던 세계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에 부칠 때도 있고 뭐 열심히 의지를 다질 때가 많은데 좀 배워나가야 이렇게 돼. 실망스러웠네. 아니요, 그냥 저한테 조금 그 사회초년생이면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괴감이 들죠. 몇 년 차시죠? 저 아직 연이 안 됐는데 귀여워. 약간 영선 국회의원 놀리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몇 달 차시죠라고 초선 물어보세요. 의원. 뭐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라도 한번 하실래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박시원 대표님. 네, 박시영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보의 원래 정신이 다 같이 더불어 함께 뭐 더불어 이런 거 함께. 아니겠습니까? 좋죠. 저는 알림 향의도 필요 없이 새날 구독해주세요. 그렇죠. 새날 최고. 네, 새날 최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자리 딴 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회사 생활 어떠세요? 뭐 재밌고 힘들진 않아요? 방금 전에 방금 자괴감 힘들다고 했잖아. 아니 그냥 그건 제가 스스로 저한테 좀 실망하는 부분인 거지. 재밌죠. 배우는 재미. 맞아요. 몇 개월 되신 거예요? 저는 3개월 때까지 진짜 그렇게 일했거든요. 재밌게 배우는 재미로. 물론 피곤했지만 잠을 너무 못 자서 그 뒤가 핵심이네요. 피곤했다. 아니 뭐 저는 집에 또 같이 있는 분이 있어서 회복이 많이 됩니다. 기승전 결혼.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상황에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맞이해 줄 때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약간 아직 아기가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기가 생기면 해야 됩니까? 현실을 좀 직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누가 보면 결혼 10년 차인 줄 알겠어요. 저희 결혼 몇 년 차시죠? 아니 왜냐면 무슨 제가 맘카페 회장님입니까 지금? 아니 포스도 뭔가 약간 웃겨. 아니 제가 저희 그 교육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약간 성교육 같은 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실용성이 정말 요하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쵸. 저희가 자라면서도 이 임신과 육아에 대해서 여성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란 세대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임신은 엄청 성스러운 거고 그리고 뭔가 또 연예인들은 연예인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과 이런 직업이 있다 보니까 뭐 D라인 맨날 그런 뭔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되게 그랬는데 제가 요즘 와가지고 웹툰으로 뭔가 육아와 약간 임신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출생 이런 거를 근데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는 저희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왜 어떤 내용인데요? 육아 임신 뭐 힘들다? 이런 거. 힘든데도 그렇지만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치유받고 그렇게 하지만 뭔가 산부인과를 다니게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여자가 임신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잖아요. 모르겠는데 치유 많이 하시길 네, 그런 거. 네, 치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방금 말씀 주셨던 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준비를 네, 해서 그럼요. 네. 육아 결혼과 결혼 육아와 중요하죠. 네. 특히 그 부모님들하고 또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좀 본격적인 주제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쯤 하고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남북 관계 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또 볼턴 해고로 예. 이게 좀 맞물린 얘기죠. 맞아요. 예. 예, 안 그래서 그래도 안 다들- 좋은데. 예. 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각자? 일단 존 볼튼 같은 경우에는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그냥 제 의견인데 네. 뭐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사실이긴 하지만 극우 중에 강경파고 그리고 어쨌든 그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게 뭐가 팩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큰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걸 좀 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수 매체만 지금 신났죠. 새로운 따옴표가 생겼죠. 음. 그래서 하루에 책 읽고 그걸로 기사 하나 쓰고 그 다음날 책 읽고 근데 이거 내용을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뭔가 먹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왜냐면- 먹금이 뭔지 설명해 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먹이 금지라고 해서 이제 관심종자들은 관심을 먹고 자라나듯이 뭔가 이렇게 먹이 주지 말자. 약간 이런 게 굶겨주기자. 먹금이라고 합니다. 네. 진모 씨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먹금. 네, 근데 보면은 내용에 자기는 남북이 그때 뭐 정상회담 하고 이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고 뭐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한반도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는 분명한데 맞아.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나경원 씨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걸 다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써줄 건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거기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 이거 제가 최근에 볼턴 씨 얘기 나와가지고 나경원 씨 얘기를 또 다뤘어요. 네. 이게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고맙다고 댓글 달더라고요. 아니 볼턴 하면 나경원 빠질 수 없는데 왜 안 진짜입니다. 다루는지 몰랐다 해서 제가 또 나경원을 이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 저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잊혀지지 않도록 먹금 안 제가 당하게. 진짜 매일 다루고 있어요. 매일. 잊혀질 권리를 박탈하고 계시는 아니죠. 그런 권리 없어요. 그분은.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잊혀졌을 때다 막 이래. 근데 얼마 전에 그 채널A 그 검언유착 제보자분께서 경찰에서 이제 그 소환하니까 나경원부터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 근데 그분은 절대 잊혀지면 안 될 사람입니다, 진짜. 나경원 전 의원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언론이 너무 좀 관대해. 까방권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쪽 진영 분들은 그런 분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이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얘기를 꺼냈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을 제끼고 볼턴 씨를 자기가 먼저 만났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네네. 원내대표 시절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한창 고춧가루 뿌려놨잖아요. 근데 진짜 열받았던 게 이 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를 막는 짓을 해놓고 볼턴 씨한테 그래서 되게 자극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볼턴 씨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어떤 평화를 반대하고 이라크 전쟁 적극 지지하고 북한을 강력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평화 못하게 그렇게 고춧가루 뿌린 다음에 전면에선 또 그냥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맞아요. 뭐라 했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막 문재인 정부 외교 실패다. 아니,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게 안 걸릴 줄 알았던 건지 맞아.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언론은 내 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지 둘이 사진 찍은 거 보고 이전에도 계속 만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그 또 총선 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 하지 말아달라고 또 얘기도 했었고 맞아요. 야, 그 이런 상황에 참 그 볼턴의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언론이 되게 신났잖아요. 저는 네, 이것도 진짜 맞습니다. 심각하다 보는데 물론 누가 무슨 말 했다는 건 다루는 건 필요하죠. 당연히 그 자체가 잘못되는 건 아닌데 거기서 끝나니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따옴표도 그렇고 정말 비판적으로 뭔가 수용하는 이런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저번에 찬우님이 컨트롤 C 컨트롤 V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볼턴 입장에서는 그냥 글을 보면 당사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남 얘기,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써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언론도 남의 나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미 언론은- 한일 관계에서부터 언론은 자기 나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이해관계 철저한 언론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교육을 받거든요. 정신교육이라 그래서 과연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게 주적이다. 그게 북한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볼턴과 일본이 요번에 했던 역할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해친 거잖아요. 네. 엄청 방해를 하려고 했고 그걸 볼 때 과연 우리의 주적을 어디다 둬야 될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안 재밌으면. 안 할게요. 아니 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웃겨? 일단은 그 일베가 북한을 어떻게 본다고 보세요? 북한 예. 일베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도 할 말은 한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북한이요? 네. 평소에? 네. 엄청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일베에서 원래는 그 북한과 전라도를 되게 싫어하죠. 네. 보통은 굉장히 혐오하고. 그래서 뭐 맨날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막 대지라 그러고. 근데 그 이번에 되게 그 제가 KBS 라이브 하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와 일베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이거 맞는 말했다. 그래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온갖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게 워딩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야 웬일로 이렇게 맞는 말을 하냐. 뭔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룰 줄 안다. 이러면서 막 옹호를 해주고 막 응원하고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싫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북한도 싫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꼭 좋아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둘 중에 둘 다 싫은데 어디 하나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말을 갖고 와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냐 이거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자기네들이 평소에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고 조롱하고 했으면 그리고 네. 북한에 대해서 평화로운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맨날 빨갱이다, 그쵸, 좌빨이다 그쵸.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 본인들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말 갖고 와가지고 야 속 시원하다. 이게 그럼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싸웠던 것인가? 약간 적의 적은 동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욕해주는 사람은 다 우리 편.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 왜 그치? 언론에서도 그 진모 전 교수를 다룰 때 그 방식이잖아요. 야, 이 사람마저 비판한다. 그러니까 북한마저 비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게 너무 자기들한테 마음에 든 거 아닐까 싶네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일베는 아니지만 그 뭐 그러니까 북한 남한을 많이 겪었던 이제 미국의 한 관리가 남한은 경멸스러운 우방, 북한은 존경스러운 적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일베는 이제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 거를 따옴표해서 자기들이 이용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근데 어느 정도는 북한이 했던 외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너무 아까 언론도 그렇지만 언론의 그거를 계속 받아서 우리도 답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그냥 무조건 북한을 약간 악의 축으로 규정해놓고 협상의 대상이나 나라로 아예 인정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보수권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보수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논리에 약간 지배당한 건가 봐요. 그 프레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수가 뭡니까 도대체? 보수가. 보수는 공동체를 지키며 전통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뭐 되게 복잡하겠지만 보수가 쉽게 말해서 이제 국익 되게 우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예 변화 안 한다는 거는 그쵸. 그쵸. 변화 아예 안 한다는 건 이제 수군 거고 그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이제 좀 안정적인 변화와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외교 안보 맨날 자기네들이 그 타령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건 일베에서 자기네들이 애국 보수다, 막 보수 전사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표현하면서 지금 이들의 국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한반도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대로 가면 더 위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럴 땐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의 국적을 일단 그렇죠. 언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근데 그 희두 씨가 말씀하신 그 보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보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는 보수가 사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땅땅님이. 근데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은 민주당이 보수지 않냐 이렇게 그치? 포지션으로 맞아요. 봤을 때 맞아요. 저쪽은 약간 토착 외구라거나 아니면은 뭐 수구 세력으로 표현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제가 총선기획단 들어가고 민주당에 보수진보 섞여 있다. 실제로 엄청 스펙트럼이 진보적인 넓죠. 의견하고 엄청 보수적인 의견이 막 섞여가지고 네. 근데 결과만 밖에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대변인을 통해서. 그쵸, 그쵸. 그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스펙트럼 되게 넓은데 중요한 건 그 얘기했다가 또 저도 욕먹는 거예요. 한쪽에선 또 민주당이 왜 보수냐 그러고 또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왜 또 진보냐 이게 진짜 보수인데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요즘 많이 나온 얘기지만 더 이상 보수 진보로 이렇게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시대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보수 저쪽에서 외치는 보수가 도대체 뭘 보수한다는 건지 참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예, 얼마 전에도 그 정경심 교수의 그 눈을 뭔가 이제 안 좋게 따라하는 그거를 퍼포먼스라고 또 언론에서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고소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행위에 퍼포먼스라는 그런 걸 붙여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거기가 이제 단체가 무슨 약간 애국 보수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대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진짜 보수적인 게 절대 아니잖아요.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없죠. 맞아. 보수는 기본적으로 패륜짓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쵸. 그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서 단식할 때 막 치킨 뜯고 피자 뜯고 이게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까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게 나경원 원대가 그때 뭐 북한이랑 미국 이렇게 북한 만나지 말아달라 얘기한 것도 국익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좌우를 떠나서 지금 보수 언론도 그렇고 뭐가 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어느 신문사고 어느 국적의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네, 저는 이번에 회고록을 보면 또 뭐 회고록에서 따옴표를 따면서 거기서 볼턴이 얘기하기를 뭐 남한이 실질적으로 다 움직였고 맞아요. 트럼프가 끌려다녔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수 언론들이 받으면서 뭐 남한은 불청객이었다라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가야 되는 자리에 뭐 자기를 껴달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전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맨날 운전대 놓쳤다고 그렇게 비난하다가 알고 보니까 운전대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아 잘못 알았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또 그렇지 그러니까 않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볼턴 같은 사람이 그렇게나 이거를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주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그거를 해낸 거잖아요. 정상회담. 진짜 이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고마운 사람이다. 자기의 고백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보니까 이때까지 대북 제재 하는 거에 대해서 한미 워킹그룹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뭐 금강산 관광 뭐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뭐 도로랑 철도 연결하는 거 그리고 뭐 방역 보건 협력하는 거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뭐 한강 하고 공동 이용 이런 걸 전부 다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랑 얘기한 걸 하나도 지키지 않은 셈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앞에 말씀하셨듯이 일베나 이 일부 언론이 볼턴 회고록을 실컷 가지고 와가지고 조롱할 땐 좋았지만 이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그 안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게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 깔깔대다가 저는 오히려 걔네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들의 그 비논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진짜 이 보수의 어떤 프레임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유에 대해서도 진짜 전 되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자유란 말 쓰면은 일부 그 구독자분들이 그러세요. 자유 그 보수 언어니까 쓰지 마세요. 근데 난 자유를 좋아하는데 왜 그게 보수의 언어가 돼 있냐?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민주화 운동하시던 분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쳐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자유를 좋아하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갔다 올 그 비행기를 좀 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면서도 이제 그 조국 전 장관님 그 강연 또 들었었거든요. 그 법학고전 읽기 자유론. 네. 옛날에 그 뭐야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읽고 네. 그때 까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최근에 한번 또 다시 듣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자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좋은 단어인데 맨날 저쪽에 뭐만 하면 자유 뭐뭐 연대 막. 근데 저기서 좋은 단어 이미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소통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20대 남자가 극우화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설문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봤는데 보통은 당신이 보수세요, 진보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진보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자기의 성향을 특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게 뭐냐면 우파 권위주의 성향하고 사회 지배 성향으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진보야, 보수야라고 애초에 그렇게 성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마다 다 또 보는 게 다를 텐데. 그 얘기가 있죠. 그 자기가 엄청 진보적이어서 밖에서 열심히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에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딸이 저 오늘 외박할게요 이러면 이 밤에 어딜 나가, 이게 사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그런 적절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달타령이 말씀하신 거를 동일하는 게 국민분들 중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이 내놓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를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게 그 일베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거기서 이제 작업 세력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진보적이고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정책에 대한 효용감이나 이런 걸 느끼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희망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이해찬 대표님 뵙고 왔는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지금 정확히 이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당면한 주제를 피하면 네. 그러면 이제 용기가 안 생기고 네, 그리고 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맞아. 그리고 용이성, 알기 쉽게 전하는 네네.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당면한 주제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다루다 보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인다. 이 문장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말씀들 종합해봤을 때. 근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그 글에는 안 썼는데 유시민 이사장님 되게 칭찬 많이 하셨어요. 이걸 다 전반적으로 잘하는 게 유시민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꾸준함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좌에 있던 사람이 금방 우러 넘어가기 쉽잖아요. 막 좀 두들겨 보다가 안 되니까 바로 그냥 나 이 세상 안 변해 하면서 여기에 침을 뱉고 가는. 지금도 약간 그런 사람이 몇몇 보이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자분들한테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변하면 좋겠고 뭐 슈퍼여당 탄생하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쉽진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슈퍼여당이 탄생하고 문재인 정부의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어도 이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는 거고 설령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 역풍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게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고 저는 이런 새날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채널이 이런 시청자들과의 이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정보를 주는 채널도 있고 시청자들이 이렇게 진정하게 같이 이렇게 쉬어가는 네. 막 그렇게 다독여 줄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어떤 그런 역할 포지션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막 이제 민주당을 요즘 제 거에 오셔서도 막 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하다. 뭐하냐 해줬더니 이제 니는 다시는 안 찍는다. 물론 애초에 지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좀 낯익은 분들도 계세요. 이분은 확실히 이쪽 성향이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셨을까. 물론 이해는 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긴 호흡으로 예. 그리고 이분들을 응원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변하지 힘 빼버리면은 답도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쵸. 갈 길이 멉니다. 신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잖아요. 그쵸. 잘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장경태 의원이 그걸 정말 잘하신 것 같거든요. 이때 그 민주당 힘들었을 시절부터 계속 여기 안에서 뭐 대학생 위원장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원의 핵심인 신뢰를 확보한 거는 성공한 것 같고 또 반대로 신보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좀 실패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으로 또 오랜만에 근황을 알리셨고 맞아요. 장경태 의원님은 오늘 저희 전준위 회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에
그 오찬이 취소가 됐는데 아, 갑자기 혼자 나 취소 안 했다고 약간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아니 딴 분들은 다 막 그래서 그 저희 장종아 대변인님 있어요 청년 대변인. 네네. 그분한테 야 종아야 같이 희도랑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형 저는 약속 있는데 버려졌어. 야 너 잘 나간다. 이러면서 둘이 밥 먹었잖아요. 그래. 아무튼 그 되게 좋더라고요. 국회 자체가 젊어지니까 그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활기차졌어요. 아무튼 이 남북 관계와 이 볼턴 회고록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튼 그 오늘 이 주제의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애초에 보수란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다음 주제는 저희가 이제 좀 청년들이 특히 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거대 담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네. 좀 청년들이 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저희들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좀 그런 거를 이제 앞뒤로 전후로 나눠 갖고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좀 그 주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거 전문가 바로 땅땅님 아닙니까? 저요? 네. 저요? 왜 갑자기? 네, 아무튼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한 3, 4년 됐는데 이제 학교 주변에 많잖아요. 그 월세 구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힘든 나라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 보증금이 구하기 힘든 케이스들도 많아서 고시원을 전전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고시원이 대학교 1학년 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4년 내내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청년의 어떤 복지와 직결되는 거는 주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요새는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잘 제도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그 고시원 같은 데도 보통 그런 데는 막 50만 원 넘잖아요. 월세로. 예. 저도 왜냐면 고시원에서 지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이제 바로 방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 이거는 뭐 어디 저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돈인데 실제로 그렇게 건물이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큰 이제 재산을 가지고 계셔도 그 월세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세금을 내시니까 그런 게 굉장히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거가 다들 중요한지는 알지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게 이게 부동산 문제랑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땅덩어리하고 나라가 좁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또 그 제가 그 부동산을 이렇게 좀 하시는 어르신 분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되게 본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올랐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그럼 여쭤보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지금 땅값이랑 아파트 값이랑 주택값이 다 올라서 당신 자녀가 못 사게 되면 그건 어떡하냐? 그때는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 모든 사람이 이 욕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땅땅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제화 시켜야 되고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걸 진짜 법제화 시켜서 헌법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많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훅 들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임대 주택 되게 네네.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족하죠. 부족해요. 부족한 점이 뭐냐면 첫째로는 일단 경쟁률이 50대 1 정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그 방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좁은 평수에 뭐 임대료도 뭐 50만 원에서 85만 원 선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16m 한 4평, 5평 정도가 많고 약간 기본적인 어떤 복지를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 임대주택을 들어섰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대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 임대주택은 그쵸. 빈민주택이고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조망권을 해치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그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뭔가 이익에 부딪히니까 어떤 혐오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심지어는 기숙사 생기는 것까지 반대를 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집에서 이제 하숙이 아니라 그 월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숙사가 생기면 학생들이 다 글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의 수입이 준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서울시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지방은 또 그런 정책이 많지 않대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젊은 인구들이 서울로 많이 몰리니까 또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는 또 없고 맞아요.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집을 이제 많이 제일 가장 최근에 알아보셨잖아요, 많이. 예, 그렇죠. 저는 일단 처음에 5.5평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었는데, 뭐 나중에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서울시의 좋은 제도를 통해서 예, 좀 좋은 집으로 갔죠. 물론 이자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지방보다 괜찮은 것 같고, 일단 부동산을 구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오래 뿌리 박힌 프레임 있잖아요. 집값을 잡으면 오히려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다. 뭐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뭐 월세가 오르고 이런 얘기를 보수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이미 학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을 구할 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 가격을 비싸게 들어와라. 비싸게 들어오고 우리가 뒤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기가 좋은 거죠. 뭐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면 또 정부 정책이 또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게 있고, 5.5평에서 살다가 좀 지금은 10몇 평 정도로 이사를 가는데,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5.5평에서 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신혼이라는 느낌이 사실 잘 안 들었거든요. 어떤 대학교의 기숙사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집은 딱 들어가면 어떤 삶의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처럼 임대주택을, 싱가포르는 거의 한 80% 가까이가 임대주택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찬우 씨 의견에 동의라는 게, 저 대학 동기들도 보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공부하던 친구들 보면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원룸 같은 데 구해서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은 혼자 생각도 많아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 좁은 곳에서 혼자 이렇게 감옥처럼 있는 거잖아요. 사고마저도. 그렇게 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더 막 친구들이랑 놀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원래 노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네. 그분 좋아하시기도 했고. 왜 웃으시죠? 진지한데? 되게 그분 안 들어갈 구실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은근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 주거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쭉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 이제 청년 정책을 좀 쫙 봤어요. 뭐 네. 딱 주거에 특정된 게 아니라 뭐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 취업 창업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그 제도가 많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게 있겠지, 뭐 좋은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보면은 이번에 되게 좋은 거 있었는데, 그 청년 내일 채용 공제였나? 네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중요한 게 저도 여태까지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정책이라 그러면 뭔가 딱딱하고 그렇잖아. 또 이게 막 그런 걸 지원하게 되면 또 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유튜브까지 요즘 또 쉽게 그런 걸 설명하는 채널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면은 주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 뭐가 있는지 보면, 고시원, 노후 고시원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거나 청년 사회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얘기하기가 참 뭐한 게, 이거에 제가 막 이렇게 빠삭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정책이 좀 어렵기도 해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쉽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귀찮기도 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안 보게 돼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사실 청년들이 뭐 계약서를 써봤겠어요. 양도 계약서니 뭐 보증이니 임대니 막 이런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그냥 찾아가면 거기서 다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누가 해줘요, 그거? 근데 그거를 저도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도 약간 이게 제 일이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남일처럼 생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정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렵고, 그리고 뭔가 그거를
그 딱 거기에 맞아 들어가야지 되더라고요.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야,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이렇게 알려줘도 약간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고 만나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아까 찬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되게 운 좋게 좋은 거를 나는 이거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공무원 개혁이 또 필요한가요? 저는 반려되게요? 그런 부분에서 공적인 역할이 더 확대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아니면 정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정책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니까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충원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다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사구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는 다 당연히 필요한데 그리고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못했냐? 근데 매뉴얼대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일 한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서 되게 막 이게 좋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뚜렷하게 나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성과에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니까 막 승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뚜렷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전담 공무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더 충원되고 지금 뭐 맡은 일도 많은데 사실 공무원이 거기서 뭐 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막 축소되고 있고 어떤 그런 공적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적 일자리를 공무원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계실 때 거기에 이제 문화를 많이 바꾸시려고 하시고 또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면은 이제 가능한 걸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거 빼고는 다 돼요라고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 서비스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뭔가 이렇게 문화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제 동료들끼리 예를 들어서 평가를 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아래에서도 평가에서 뭐 그렇게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위아래 좋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람들께서 그런 거를 다 경험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거를 좀 많이 해주신 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한 사람이 못한 거를 찍어가지고 처벌이라기보다는 뭔가 징계를 내린다거나 안 좋은 걸 하면 너무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문화를 바꿔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리더의 역량이 좀 크게 발휘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다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으시는 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이제 드는 궁금증, 그러니까 다 좋고 필요한 거 맞는데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공무원 개혁이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절대 안 바뀌는 이 검찰 조직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밖에서 가면 그냥 이제 딸을 시켜버리고 누가 오든지 내부에 있던 사람이 가면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건 그것대로 문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미 굳어버린 특히나 공무원들도 저도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이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딱 내 역할만 해야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나 이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난 원래 이거 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갑자기 민원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조직이. 네, 공무원 조직. 그것도 얘는 내가 맞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네, 바꿔줬는데 이 사람이 없었죠. 만족을 못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은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사례가 하나라도 알려지면 앞에 좋은 100개의 사례가 있어도 한순간에 또 위축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또 그러면 시민들이 그러면 협조를 해줘야 되냐라고 보면 또 실제로 이상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건 좋은데 이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딴지 거는 게 아니고. 좋은 역할입니다. 근데 또 이게 주거가 진짜 아까 사고의 폭마저도 결정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특히 또 여성 혼자서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가 위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막 떠도는 얘기를 괴담처럼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저녁 때 저 혼자 집에 있는데 그냥 똑똑도 안 하고 누가 문을 이렇게 딱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을 이렇게 딸그닥 했는데 제가 문을 잠가놓고 있었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았는데 그냥
다른 제가 방음이 잘 안 되고 옆집도 있고 뭐 이렇게 앞집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다른 집에는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제 방문만 열었다는 게 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제가 했다는 거 자체가.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런 좀 되게 피해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위협을 느끼신 분들도 계신데 경기도에서 지금 나 혼자 산다라는 이제 1인 가구 여성의 얘기를 많이 듣고 설문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되게 좋은 행정의 사례인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그 신림동에서 네. 강간 미수 있었던 네. 사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룸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거난이 취약하고 그게 되게 열악한 동네일수록 그런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게 대학가에도 많고 청년들이 그러면은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성 안심 귀가 이런 서비스도 있지만 뭐 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있었으면 그리고 그 정책과 제도가 그냥 겉핥기식이 아니라 진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이거는 뭐 주거나 뭔가 생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개선해야 될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또 뭐 그런데 좀 성범죄나 특히 아동 성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저는 엄청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5년부터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5년이라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몇 년 전에는 이제 5년부터였는데 그거를 10년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어떤 민주당 의원분이 계셨는데 근데도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구만 신경 쓰고 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탄희 의원님께서 그 양형 절차 개혁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재나 뭐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양형을 기준을 좀 높이는 그런 거를 지금 발의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지만 깨어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께서 뭐 이런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야지 이게 또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다시 주거 얘기로 잠깐 돌아와 보면 청년들이 요새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우리 때는 희망이 넘쳤는데 이제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뭐 이렇게 매가리.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청년들이 하는 대다수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잖아요. 대한민국이 반만 년 동안 오면서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얘기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담감과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는 저는 다 부동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네. 내 아버지가 또 내 할아버지가 그 건물주일 때와 건물주가 아닐 때의 그 청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나는 저 곳에 못 다다르는구나 라는 그런 박탈감들이 사실 지금 청년들을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로 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불평등하지가 않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양호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산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네. 자산 불평등을 보면 2019년에는 소득 수준 상위 20%에서 40%는 자산이 증가하는 반면 하위 20%는 그만큼의 자산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하위의 자산들이 상위로 빨려 들어가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때 청년들이 진짜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면서 더 열심히 어떤 혁신도 이루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픈 얘기네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근데 이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찬우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라는 게 이게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나오고 뭐 직장도 구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막 몇십 년을 내가 그냥 월급을 다 통장에 때려 박아도 나 집 하나 못 산다 이거예요. 집 하나 못 사고 맞아요. 결혼은 어떻게 하며 집은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그리고 거기다가 육아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비혼으로 직결된 경우도 많고 결혼 왜 해야 되냐. 그런 것도 많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소비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거 비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맞아. 사실 뭐 주거 비용 빠져나가고 월급이 통장을 스치면서 날아갈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청년들이 뭐 괜히 밖에 나가서 요새 뭐 사람들 안 만나고 요새 애들은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인터넷만 한다. 그게 인터넷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돈이 안 되니까 넷플릭스 이런 건 돈 안 드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강요된 선택에 몰리는 거죠. 그쵸. 다 공감하는데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식을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저도. 근데, 방송에서 이게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아는 친구 중에 이제 재벌가 딸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식이 달라요. 정말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뭔가 되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을 막 이렇게 밟으려고 얘네들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섞여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게 문제다. 그러면 뭐 돈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라라는 건 일단 둘째치고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어 매달 뭐 어디 힘든 사람들한테 뭐 돈을 좀 사회 취약계층한테 뭐 내 없는 거라도 좀 나눠서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표준 운동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위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표준 자체가 달라요. 막 통계를 갖고 오고 뭘 하고 해도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젊었을 때 나가보래요. 그래서 그분은 되게 또 잘 사는 분이었고 근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 난 지금 내 집에 부모님한테 돈도 갖다 드려야 되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줘도 그래도 나가야 된다. 빚내서라도 가라. 이게 이 사람들이 꼰대라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위치한 거는 정말 부자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그 사이에 어딘가 저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뀔까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은 회사원이지만 나중에는 제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이면은 제가 이 커리어를 발판 삼아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국가가 누군가가 창업하고 사업하는 그런 제도가 잘 정비가 되었을 때 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어떤 1인 사업들이 많을수록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도전이라는 어떤 되게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걸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희도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분명히 그분들이 꼰대라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수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고 공부만 하시다가 이제 부모님 돈으로 이제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돈을 내가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고 뭐 외국을 못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핑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뭐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되게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부터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비단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약간 남녀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남자가 아니니까 완벽하게 남자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반대도 그렇잖아요. 근데 임신을 안 해봤으면은 임신부에 또 그거를 고충을 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제가 없잖아요. 아무리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좀 이게 자라나면서부터 지금은 약간 강남에서도 되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엄마들이 막 내가 저런 임대주택 사는 집 자식하고 내 자식을 같이 수업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런 인식들을 자꾸 깨나가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 공감하고 아마 보신 분들 100이면 100 다 공감하시겠죠.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나부터 이제 인식을 바꿔야죠.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희두님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좀 했었으면 좋겠고 나는 해주기 싫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나부터 밑에를 바라보고 그 부분을 끊어내야 된다고 아까 희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런 거 배우고 나와 다른 세계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관계상 이 어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더 들어보긴 어렵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여태까지 저도 청년단체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사회가 변해야 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사회에는 나도 속해 있는 거고 그치. 내 그쵸. 주변 사람들도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과 그냥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도 아 나도 그럼 이걸 할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 기부 운동이라든지 옛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한번 청년들이라도 뭔가 나서서 하면 분명히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다 공감하고요. 끝난 네네. 건가요? 네. 말씀. 네, 오늘 이제 펀하고 쿨하고 섹시한 마지막 멘트를 준비해 와서 예, 여러분께서 이 멘트를 듣고 계시다면 방송을 끝까지 다 들으신 겁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네. 네, 아무튼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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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